겉으로 보면 그것은 그저 월말에 반복되는 정례 회의처럼 보였습니다. 베이징의 회의장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발표문은 익숙한 표현들로 채워졌으며 표면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계획된 순서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진짜 이야기는 발표된 문장보다 빠진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장성이 한꺼번에 대표 자격을 잃고 군 내부 인사 정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도 정작 가장 민감하게 거론되던 두 이름은 예상된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한 공백은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보기 어려운 묘한 긴장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해임되었는지에 먼저 시선을 두지만 권력의 중심을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왜 특정 인물이 아직 공식 절차에서 빠져 있는지를 더 주의 깊게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지 누가 자리에서 밀려났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 권력이 의도한 결말이 정말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통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복잡한 저항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흐름은 단순한 인사 소식이 아니라 중국 권력 구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들을 둘러싼 분위기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양회를 앞둔 시기, 그리고 한 달의 흐름을 정리하는 시점은 언제나 내부 메시지가 응축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나오는 인사 변화나 조직 관련 결정은 단순한 행정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는 여러 군 출신 대표의 자격 종료가 공표되며 군 내부 정비가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정보 지원 계통까지 넓게 걸친 인사 변화는 특정 부문 하나를 겨냥한 조치라기보다 군 전반에 긴장이 퍼져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이 정리되는 장면은 늘 같은 질문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질서 회복의 신호인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흔들림의 증거인가? 특히 군 내부에서 고위 인사가 한꺼번에 정리될 때는 단순히 몇 개의 직책이 비는 문제가 아니라 지휘체계 전체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외부적으로는 강한 통제와 단호한 기강을 강조하는 시기라면 이런 대규모 인사 조정은 체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내부 불안 요소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인물에게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갖 추측과 관측의 중심에 있었던 장유샤와 류전리가 이번에도 공식적인 대표 자격 박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해임 소식보다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의 정치에서는 명단에 오른 사람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명단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말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측은 이미 이들이 곧바로 정리될 것처럼 흘러왔고 그 기대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 절차적 관문이 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 장성이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와중에도 가장 민감한 두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한 형식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최고층에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문제와 그 결정을 제도적 절차로 완전히 봉인하는 문제가 결코 같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정치 구조에서는 상징이 곧 권력의 언어가 됩니다. 어떤 직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책이 제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제거되느냐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은 밖에서 보기에는 형식적인 요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 권력 질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지 명단에 이름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제도적 정당성의 외피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체제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 한다면 보통은 이런 외형적 절차까지 신속하고 분명하게 맞춰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받던 두 인물은 이번에도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행정상의 느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정치적입니다. 오히려 이 지점은 내부에서 아직 결론이 완전히 굳지 않았거나 혹은 결론을 밀어붙이는 과정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문서가 발표되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최고 지도부의 의지가 하부 절차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통치처럼 보이더라도 결정이 마지막 제도적 단계에서 멈칫하거나 미뤄진다면 그것은 권력이 약해졌다는 단순한 뜻이라기보다 내부 조정 비용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을 둘러싼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체제의 최후 버팀목으로 간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낙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당장 밀어내는 것보다 그 이후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더 어렵고 더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처럼 여러 인사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가운데도 정작 핵심 인물의 공식 처리 여부가 미묘하게 비어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 결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혹은 완성되었더라도 제도적 마무리까지 밀고 가는데 예상보다 큰 부담이 걸려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인상을 남깁니다. 지금 베이징의 권력은 여전히 단단해 보이지만 그 단단함은 예전과 같은 종류의 단단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형은 유지되고 있지만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긴장과 비용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강한 통제의 증거로 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통제가 더 강하게 보일수록 내부 사정은 더 복잡해졌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갈림길에서 장유샤와 류절리라는 두 이름이 계속 남기는 침묵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단지 두 사람의 개인적 운명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체제가 얼마나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일종의 계기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라졌는가보다 왜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가? 지금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정치 이벤트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한 인사 뉴스의 바깥에서 훨씬 더 큰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군 내부 정리의 문제를 넘어 권력의 정점이 과연 어디까지 자신의 의지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장유샤와 류절리가 아직 공식 절차의 마지막 문턱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첫째, 아직 정치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가 어떤 방향을 원한다고 해도 군 내부의 민감한 사안은 단순히 한 번의 지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단순한 개별 인물이 아니라 오랜 경력과 상징성을 지닌 위치에 있을수록 그를 움직이는 순간 발생할 파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조정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외부에서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여러 층 위의 이해관계와 안전장치, 그리고 서로 다른 계산 위에서 굴러갑니다. 이때 어떤 조치가 미뤄진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정이 여러 회로를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시작된 정리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계획대로 다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정치에서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겨냥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 남는 빈자리와 충격, 그리고 그 충격을 관리하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사람을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체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입니다. 다른 장성들은 비교적 빠르고 명확하게 이름이 올라가고 자격이 정리되는데 정작 가장 민감한 두 사람은 같은 흐름에서 빠져 있다면 누구나 그 차이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체제가 스스로에게도 아직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권력의 미세한 균열은 때로 공개적 충돌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개적 충돌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지연과 공백은 시스템 안쪽에서만 만들어지는 긴장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누구를 처벌했는가 보다 누구를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는가를 통해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현재 베이징의 진짜 온도를 보여주는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혀보면 이 문제는 결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더 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군 고위층 인사 정비는 단순한 기강 확립 차원을 넘어 이미 구조적인 흔들림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정보 지원 관련 라인까지 여러 영역에서 고위급 이름들이 연달아 정리되는 장면은 어느 한 부문의 일탈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군 지휘체계 전반을 다시 쓸어내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이런 조치를 두고 통제력 강화, 충성 재정비, 기강 재확립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행동이 두 개의 결과를 동시에 낳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종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와 관망을 키웁니다. 특히 고위 장교층에서 낙마와 이동이 빈번해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적극성의 감소입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이 큰 판단을 쉽게 내리려 하지 않으며 모두가 지시의 문장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잡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 조직에서 더 민감한 이유는 군이 행정 조직이 아니라 명령과 신뢰, 그리고 즉각적인 판단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휘 라인은 단지 계급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명령체계는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상층부가 계속 흔들리고 주요 직책이 반복해서 교체되며 어떤 인물이 하루아침에 상징에서 위험 요소로 바뀌는 장면이 누적되면 그 조직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누구나 일단 멈춰서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전투력 이전의 조직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보다 정치적으로 더 안전한 인물이 선호되기 시작하면 보고 체계는 점점 더 위만 바라보게 되고 현장 판단은 위축됩니다. 이는 외부 충돌이 없는 평시에는 숨겨질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지연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내부 청소가 많아질수록 자동으로 군이 더 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포는 충성을 강요할 수 있지만 능동성과 신뢰까지 동시에 만들지는 못합니다. 장군들이 계속 바뀌고 예측 가능한 승진 경로 대신 정치적 생존 본능이 우선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결국 조직은 겉으로만 단단한 껍질을 유지한 채 내부에서는 조심성과 침묵이 커집니다. 명령은 내려오지만 그 명령을 얼마나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군 내부 정비가 단기간의 조치가 아니라 장기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자신을 영구적인 불안 속에서 운영하기 시작할 때 그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최고 권력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두고 누가 군을 장악했느냐, 누가 더 강하냐의 문제로만 보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어려운 문제는 장악 자체보다 마무리입니다. 어떤 체제든 강한 지도자는 언제든 숙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숙청을 끝낸 뒤 남은 조직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복종적인 상태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작은 의지의 문제지만 마무리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현재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지금 베이징이 마주한 가장 큰 시험은 더 많은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정리의 파장을 어디까지 흡수하고 봉합할 수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권력 과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압박하는 행위는 순간적으로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 남는 조직의 불안과 신뢰 붕괴, 그리고 각 계층의 심리적 계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된 내부 정비가 명확한 결말 없이 길어질수록 체제 안의 모든 세력은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안전한지, 누가 다음 차례인지, 누가 아직 보호받는지, 그리고 누가 결국 버려질지를 모두가 조용히 계산합니다. 이때 체제는 겉으로는 정숙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맞서지 않지만 모두가 내부적으로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최고 권력이 단지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 이후에 생기는 두려움과 불확실성까지 관리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권력을 완결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완결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제거가 체제 전체에서 납득 가능한 질서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긴 과정입니다. 만약 핵심 인물 처리에서 미묘한 공백이 남고 공식 절차와 정치적 소문 사이의 시간차가 길어지며 여러 명의 장성이 연달아 정리되는 와중에도 권력의 중심에서는 아직 매듭이 분명히 묶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강함의 표현이라기보다 정리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지도자는 모두를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적인 지도자는 모두가 결말을 예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결말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통제의 크기보다 불확실성의 크기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 가진 가장 묘한 성격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여전히 한 사람의 의지 아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의지가 조직의 마지막 단계까지 매끄럽게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질문은 누가 더 세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진짜 질문은 누가 이 게임의 마지막 장면을 원하는 방식으로 닫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의 취약성은 대개 시작할 힘이 없을 때보다 끝낼 힘이 부족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일도 바로 그 문턱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끝나지 않은 정리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결말, 그리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다음 수순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권력은 더 강해 보이는 동시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자신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될 때 문제는 더 이상 군 내부 인사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군을 둘러싼 긴장은 결국 체제 전체의 긴장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압력이 한 시기에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예전 같은 확신을 주지 못하면 사회는 쉽게 피로해지고 사회가 피로해질수록 정치적 사건 하나가 불러오는 심리적 충격은 더 커집니다. 여기에 권력 내부의 인사불안과 군 조직의 연쇄 흔들림이 겹치면 체제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하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복합 압력이 오늘의 중국 권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경제의 속도 저하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체감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동산, 지방재정, 고용, 소비, 심리 같은 요소가 오랫동안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성장 서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체제가 오랫동안 성장을 통해 안정과 정당성을 설명해왔다면 성장 둔화는 곧 설명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설명의 힘이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비교하고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이 기다리기보다 관망하게 됩니다. 이 관망의 축적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정치적 상징 하나가 흔들릴 때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이 됩니다. 사회 심리의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불만이 폭발적인 형태로 한 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피로와 냉소, 거리감이 누적되는 과정은 체제 운영에 조용한 부담을 줍니다. 사람들은 늘 공개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지만 신뢰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작은 사건도 더 크게 해석됩니다. 특히 강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에서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안정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묻혀있던 의문들이 동시에 떠오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인사가 반복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정리가 필요한가? 왜 핵심 인물 문제는 늘 선명하게 마무리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늘어날수록 체제는 단지 사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 통제해야 하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정치 내부의 긴장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둔 시기에는 겉으로는 단결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그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이 가장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배치, 책임의 분산, 신호의 강도, 침묵의 의미까지 모두가 정치적 언어가 됩니다. 특히 권력이 한 지점으로 강하게 집중될수록 내부의 작은 변화도 더 크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결정의 중심이 분명할수록 그 결정이 매끄럽게 실행되지 못하는 장면 또한 더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인사 흐름과 미묘한 공백은 단지 한두 명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큰 조정 비용을 치르며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외 환경의 압박 또한
이 구조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국제 정세가 거칠어질수록 내부 안정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외부 긴장이 높아지는 순간에는 지도부가 더 단호하고 더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체제 전체의 신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군 인사 정비가 계속되고 핵심 인물 처리의 리듬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며 경제와 사회의 체감 부담까지 겹친다면 외부 변수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내부 취약성을 확대하는 증폭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각각의 문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압력이 다른 압력을 더 무겁게 만드는 연결 구조에 가깝습니다. 경제가 약해지면 심리가 흔들리고, 심리가 흔들리면 정치 사건의 여파가 커지며, 정치의 긴장이 높아지면 외부 충격에 대한 체제의 민감도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때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던 문제들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더 큰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보이는 군 내부 변화는 단순한 숙청의 뉴스라기보다 더 큰 구조의 계기판처럼 읽힙니다. 어떤 체제든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의 위기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여러 위기가 동시에 서로를 강화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베이징의 표면은 여전히 질서와 통제를 말하고 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경제, 사회, 정치, 군, 대외 환경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같은 구조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별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체제가 그 모든 압력을 흡수하고 다시 안정의 이야기로 바꿔낼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그 서사가 약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전까지는 단지 소문처럼 보이던 변화의 조짐도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자주 소련의 사례를 끌어옵니다. 소련의 붕괴를 그대로 현재와 겹쳐놓는 것은 과장일 수 있지만 그런 비교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비유는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현재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특히 권력의 중심이 매우 단단해 보이던 체제가 어느 순간 내부 신뢰와 조직의 방향성 문제로 흔들렸던 사례는 지금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강한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지나치게 한 지점에 묶여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피로가 쌓이고 어떤 순간에 상징의 균열이 체제 전체의 재배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틀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교는 시청자에게 단순한 뉴스 소비를 넘어서 지금 보는 장면이 더 긴 역사 속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내부에서 나오는 작은 불만의 목소리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체제든 외부의 비판은 오랫동안 방어 논리로 감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의 상징적 공간 안에서 자란 인물들, 혹은 내부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읽힙니다. 그것은 곧 그 의문이 더 이상 체제 밖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목소리 하나가 곧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 심리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은 늘 실제 숫자보다 상징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부에서 나온 한 문장, 삭제된 한 흔적, 미묘한 거리두기 하나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제의 단단함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자산, 곧 내부 확신이 이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두 명의 낙마 여부를 넘어서는 더 큰 이야기입니다. 군 고위층의 연쇄 정비는 통제의 강화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조직의 신뢰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 같은 핵심 인물이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남겨진 것은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결말을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경제의 둔화, 사회 심리의 변화, 정치 내부의 긴장, 대외 압박까지 겹쳐지는 상황에서 체제는 단순히 강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강함을 모두가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 절차와 결과를 통해 계속 유지되는가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겉모습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발표문보다 흐름을 보고, 구호보다 리듬을 보고, 이름보다 공백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의 핵심은 누가 이미 밀려났느냐보다 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체제가 처한 민감한 위치를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통제된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권력의 깊은 층에서는 결정을 시작하는 힘과 그 결정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커질수록 체제는 더 강한 언어와 더 많은 정비로 자신을 방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시험은 언제나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가가 아니라 움직인 뒤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해왔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회의와 후속 인사, 그리고 공식 절차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면 지금의 공백이 일시적 지연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부담의 신호였는지가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정적인 예언이 아니라 표면의 발표와 그 뒤의 리듬을 함께 읽는 차분한 시선입니다. 정치가 가장 조용해 보일 때가 오히려 가장 많은 신호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베이징은 바로 그런 시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정리와 쉽게 봉합되지 않는 긴장, 그리고 체제의 미래를 가를 다음 수순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바라본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인사 뉴스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방향을 읽는 중요한 창이 될 수 있습니다.